제 이름은 최명수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네요. 자식들 잘 키우셨겠다. 그런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산 건 맞지만 그게 내 인생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24살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대학은 꿈도 못 꿨고 기술을 배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부모님도 동생들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늘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도로, 차가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는 계절에도 저는 차고지에서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덜컥거릴 때면 오늘 하루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도 저는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당장 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오니 이미 아이는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없을 때 태어나 버렸구나. 아내 품에 안겨 울던 아들을 보며 저는 기쁨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조차 저는 가족 옆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운행을 대충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싣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술 취한 승객이 욕을 퍼부을 때도, 급정거에 승객이 넘어져 화를 낼 때도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기사 양반, 이게 뭐 하는 운전이야? 그 소리가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늘 똑같은 말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학용품 값부터 시작해 돈 나갈 곳이 늘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다 영어 학원 다닌대요. 저도 보내주세요. 저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퇴근 후 뻗어 자고 싶은 몸을 일으켜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둘째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사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교복값, 참고서값, 급식비까지. 돈이 모자라면 저는 새벽 근무까지 추가로 뛰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운전대를 붙잡다 보니 눈이 충혈돼 세상이 붉게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과외비, 학원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큰아들은 영어학원, 작은아들은 음악학원. 그 돈을 대느라 저는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명수야, 한번 얼굴 좀 보자. 미안하다. 이번 달은 빠듯하다. 사실 빠듯한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예 없앴습니다.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고 제 옷은 몇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찢어진 작업복 바지가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들 손에 새 교재가 쥐어지는 걸 보며 스스로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십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당장은 못합니다. 이번 달 등록금이 아직 안 냈거든요. 진통제를 삼키고 파스를 붙이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제 허리는 망가져 가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석 귀성길, 사람들로 붐비는 터미널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아빠 언제 와? 하며 기다렸겠지만 저는 밤늦게 돌아와 이미 잠든 아이들 이마에 입맞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수능을 앞두고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시험인데 꼭 아빠가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약속했습니다. 알았다. 내일은 꼭 아빠가 아침에 같이 가줄게. 하지만 그날 밤 동료 기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명수 씨, 대타 좀 부탁합니다. 오늘만 좀.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날 아침 저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불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 왜 이렇게 늦게 가?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홀로 시험장에 들어갔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만 삼켰습니다. 작은 아들이 학교 발표회에서 기타 연주를 한다며 저를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교통체증에 갇혀 공연은 끝나버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허탈한 얼굴로 서 있던 아들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빠, 또 못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라도 더 벌어서 내 학원비 대줄게. 저는 그렇게 매 순간 제 시간을 버리고 제 건강을 버리고 제 꿈을 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남은 건 핸들에 생긴 굳은 살과 멀어져 가는 가족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인생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있으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종이 한 장 위에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이 부족해요. 큰아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집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집을 걸고 말이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결국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들어가겠구나.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친구들은 다 해외 연수 가요. 저도 꼭 다녀와야 해요. 그 말은 마치 선택지가 없는 명령 같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쓰러지듯 눕고 싶었지만 대신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밤새 술 취한 손님들을 태우고 구토를 치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해외에서 배우고 돌아오면 내 희생이 헛되지 않겠지. 하지만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아빠, 이번에 스펙을 위해 자격증 학원을 등록해야 한대요.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 결혼 자금은 좀 도와주셔야죠. 친구들 다 부모님한테 도움 받는다던데요. 저는 결국 제 노후 자금을 꺼내 주었습니다. 제 미래는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현재는 채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저는 또다시 불려갔습니다. 아버님, 애 좀 봐주세요. 저희는 맞벌이잖아요. 저는 새벽부터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아기를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누구도 제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청소는 다 하셨죠? 오늘 친구들이 오거든요. 아버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서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족이 불편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부릴 수 있는 편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생활비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주 유치원비가 부담돼요. 도와주셔야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왜 제 옷은 그들의 옷과 함께 빨 수 없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독감에 걸려 39도 가까운 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묻더군요. 아버님,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준비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저는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건강은 뒷전이고 중요한 건 저녁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가족이 불편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몸을 일으켜 주방에 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칼을 잡았지만 아무도 제 아픔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제 자리는 가장 구석, 불편한 의자였습니다. 대화가 오가도 제 의견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 그건 몰라도 돼요 하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희생했으니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었잖아. 하지만 그 희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건 무심함과 요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가족에게 존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저는 55해 가까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출근 도장은 늘 새벽 4시, 퇴근은 밤 11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기사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몸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늘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고 손목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명수 씨, 이제 슬슬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동료들이 종종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아직 자리 못 잡았잖아. 조금만 더 벌어야지. 그렇게 버틴 세월 끝에 드디어 은퇴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동료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가족 품에서 존중받으며 살겠구나.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상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며 안아주고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만큼은 제가 저녁 차렸습니다 하고 웃어주는 모습을. 하지만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텅 빈 식탁 위에 찬밥 한 공기와 멸치볶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학원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수를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달려왔던 걸까? 은퇴식에서 받은 꽃다발은 현관 옆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큰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앉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퇴 축하드려요. 근데 이번에 집 담보 대출 좀 더 받아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는 은퇴식 때 들었던 박수 소리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몸을 바쳐 일했는데 은퇴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빚을 내 달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저희 살림도 빠듯해요.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는 지갑 하나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제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앉아 일한 탓에 허리는 구부정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인데 애 좀 봐주세요. 며느리의 그 말 때문에 저는 다시 병원 일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조차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몰려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시죠? 물 드실래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병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 날 저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애들 학원도 있고.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허리 수술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일부터 집안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에게 존중받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일해주는 사람. 대출을 대신 내주고 집안일을 떠맡고 손주를 봐주는 편리한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한 보름쯤? 저는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 여행? 그렇다면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20년 넘게 한 지붕 아래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집의 주인도 가족도 아닌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을 되찾겠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20살 무렵 서툰 글씨로 적어 두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목공방을 만들겠다. 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명수야, 이제라도 해보자. 늦었어도 아직은 4시간이 남아 있잖아. 그 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또다시 대출을 요구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젠 내 이름으로만 살 거다. 아들들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스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빨래, 청소, 손주 돌봄을 맡기려 할 때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내 요구대로는 안 해.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제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내 삶을 위한 말이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퇴직금 일부와 작은 적금을 깨서 충청도 시골 마을에 땅을 샀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를 빌려 작은 목공방을 차렸습니다. 처음 톱을 잡았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못질을 하다 손가락이 찢겨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지. 톱밥이 공기 중에 흩날릴 때마다, 나무 향이 코끝에 스칠 때마다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를 완성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다가와 앉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써도 돼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들었던 불평과 짜증 대신 처음으로 감사와 웃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판다는 게 진짜예요? 그래. 난 이제 내 꿈을 위해 살 거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성인이고 가장이잖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작은 아들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와서 목공이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 후 저는 매일 아침 목공방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알람에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누구의 요구에 끌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제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내 아이들한테 존중을 배워줘라.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사과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속 깊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라는 걸. 어느 날 저는 버스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도로, 똑같은 창밖, 똑같은 하루.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나무를 깎으며 나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남의 기대와 요구에만 끌려다니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부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목공방에서 톱밥을 털어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편리한 사람도 아닌 최명수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고생 많았다, 명수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